안녕하십니까. 안녕합니다. 네, 이대로 방송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사실 그 미디어 비평과 관련된 방송도 지금까지 제작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언론이 요즘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그 두 소재를 지금 열심히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한 가지는 백종원 관련한 김재환 PD의 보도 방식, 그리고 김재환 PD를 보도하는 이 사람 말을 받아 쓰는 다른 언론 혹은 유튜브들의 이걸 퍼나르는 방식, 이게 하나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저는 똑같은 맥락인데 박예린 기자, 최근 한 3일 동안 가장 핫한 뉴스가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대선 중에서 3차 이재명 조카가 네. 젓가락이요. 아, 그거 근데 아니에요? 그거 이준석이 그쵸. 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핫한 지금 소재가 됐죠. 근데 그걸 말하고 싶은 거. 어쨌든 이재명 조카의 젓가락. 박예린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재명을 향해서 원래 이준석이 옛날에 이재명의 좀 이제 저질스러운 발언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준석이 운을 띄운 건데, 그것에 대해서 막 엄청 언론들의 비판이 많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저는 선은 지켜야 된다고는 생각은 해요. 네. 그러니까 수위나 발언 자체가 아무래도 토론회라는 그 틀이 있고, 저희가 보는 시청자들의 연령대도 다양할 거고, 또 그 사실 그렇게 약간 직설적이고 그런 소재를 다루는 것은 SNS를 활용한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공개 방송, 이거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제 이렇게 한 거는 조금 입에 담기 좀 그러네요. 네. 그러면 기왕 지금 이준석 이야기가 먼저 나왔으니까 이준석 이야기를 먼저 하고 백종원 이야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토론회라는 것은 시청자가 평가자의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누구 말이 가장 대통령으로서 어울리는지, 또 정책적인 실력을 담보하는지, 그런 것들을 시청자한테 판단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 토론회를 기획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두 분께 그 이준석에 대한 어떤 입장을 제가 여쭤보진 않을게요. 근데 토론회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해요. 원채영 기자는 어떻게 느꼈나요? 파란 옷이네요. 헐. 그런데 책상이 빨간색이라서 어느 정도 네, 뭐 이런 기계적 색달름 같은 건 내려놓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준석 후보가 그렇게 탐탁지 않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정확히 3차 대선 토론 때 던진 그 똥덩어리 때문에도 그렇고, 네, 그렇기도 그렇고, 그냥 평소 이미지가 애초에 네거티브를 너무 많이 하던 분이셨으니까 계속 이렇게 어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시던 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조금 이준석 후보의 토론 태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거는 제가 다른 후보들을 옹호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좀 잘라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그거는 평가자로서는 약간 좀 실망스러운 입장이긴 한데, 그러면은 원래 갖고 있던 선입견이 이번 토론회 평가 기준으로 활용됐다는 이야기예요? 네, 뭐 어느 정도.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박예린 기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원래 별 생각이 없는 후보였거든요. 대통령이 존재감이 없었다. 네, 대통령 될 감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좀 이르다. 잠깐만. 너무 솔직한데? 아니, 그건 뭐 그러니까 나이 측면에서 너무 젊다 이 말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나이로 봤을 때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는 아직 경험이나 연륜이 조금 적으다. 그런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고, 근데 저는 토론회 볼 때 태도도 많이 보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게 태도가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생각하고, 공격을 하기 위한 거였지만 어쨌든 본인의 이미지마저 깎아내리는, 그런 스스로를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자살골 행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3차 토론 말고 1차, 2차 때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네, 거예요? 그냥 다 전체적으로 토론에 나오신
그 후보들의 토론 태도라는 게 사실 있잖아요. 네.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아야 된다거나 뭐 너무 선을 넘는 발언들이나 사실 정책 토론회 아닌가요? 정책에 그렇죠. 대한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서로 이미지 깎아내리기에만 너무 열중을 해서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해야 될 거를 전달하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양심적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3차 토론회 3번 다 풀 영상으로 봤습니까? 풀 영상으로는 안 봤죠. 쫄쫄다리 봤죠. 각각 지금 막 클립들 몇 개 본 거예요? 클립은 아니고 그 틀어놓거나 문답에 대한 어떤 그 핵심 문답을 정리해주는 그게 있었는데 유튜브가 있어요. 그 풀 요약본이 있어요. 그런 그래서 걸 봤죠. 문답만 딱딱 나눠가지고 각 A 후보가 이 질문했으면 B, C, D는 어떻게 했는지 주도권 토론 때 어떤 말을 했는지 정도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어쨌든 토론회라는 거는 불공평한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채점자가 불공정해요. 이 토론회라는 게임은. 왜냐하면 채점자는 토론회가 시작하기 전에 이미 어느 정도 답을 갖고 평가를 시작을 하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토론회가 아무리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그 대부분의 채점자들은 마음을 바꿀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이거는 정치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결론이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정치학의 연구 주제 중에 하나가 과연 토론회가 유권자의 마음을 변경하는 데 도움을 주는가 아니면 서로의 확증 편향을 강화하는 도구로만 사용되고 있는가 그런 게 이제 연구 주제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 불공정한 측면도 하나 있고 그리고 저는 제 자신에 대한 객관화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래서 3번의 영상을 풀 영상으로 시청을 했어요. 시청을 했고 그중에 토론이 끝나고 나면 보통 그 후보들의 정책 내용이 기억에 남지 않아요. 기억에 남지 않고 뭐가 남냐? 싸가지만 기억에 남습니다. 태도만 기억에 남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싸가지가 제일 없었던 사람은 권영국 후보였어요. 그래요? 네. 제가 권영국 후보의 말을 한번 따라해 볼게요. 박예린 기자,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세요. 10초 드립니다. 멈추시는 거예요? 그게 박예린 기자의 입장이라고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할 줄 이미 알고 있었고요. 이게 권영국 후보의 태도였습니다. 그 권영국 후보가 예전에 박근혜랑 문재인 후보가 대선 후보로 나와서 토론회 할 때 그때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왔다고 했던 이정희 후보를 연상케 했어요. 이정희 후보가 나는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박근혜 후보가 약간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일방적인 그 언어 폭행을 당했거든요. 그때. 토론회에서는 끝나고 나면 남는 게 아까 태도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이정희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완전 내려갔어요. 그다음 박근혜 후보는 불쌍하게 보였던 거예요. 엄청 올라갔어요. 흔히 동정표라고 하죠. 그렇죠. 그 동정표가 사람 살렸던 사례는 엄청 많아요. 예전에 노무현 후보 때도 그 정몽준 후보가 단일화를 했다가 선거 바로 전날 자정쯤이었나요? 그 뒤통수 때렸잖아요. 단일화 했던 거 취소하고 노무현 지지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노무현 후보가 놀라가지고 정몽준 집에 찾아가가지고 만나달라고 했는데 정몽준 후보가 문을 안 열어줬어요. 그래서 노무현 후보가 문 앞에서 우두커니 문전박대를 당하고 있는 모습이 자정 넘어서 계속 방송으로 나갔어요. 사람들이 동정심이 엄청 든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한테 표가 엄청 갔었죠. 사실 정몽준이 노무현 당선의 1등 공신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 공격수가 표를 잃고 불쌍하게 두드려 맞는 사람이 표를 얻는 게 토론회인데 그런 면에서 권영국 후보는 본인이 거의 사실 유일한 진보 정당의 위치에 있어서 정책적으로만 제대로 이야기했어도 충분히 돋보일 수 있는 입장이었는데 저는 그 유리한 위치를 잘 못 살렸다고 생각해요. 마치 누구 한 명 죽이려고 나온 것 같은 그런 태도. 그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저는 동일하게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특별하게
어떤 기존의 선입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완전 공정한 책정자 입장에서. 해명한다. 근데 원래 그런 공격적인 양상은 매 대선 토론 때마다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요즘에 오히려 유튜브에서 노무현 후보랑 이회창 후보가 네, 토론하는 네. 것들이 네. 되게 많이 회자가 되고 있어요. 네, 그 토론은 지금에 비하면은 진짜 신사와 신사의 토론이었어요. 네. 보수도 굉장히 품격 있게 토론을 했고 뭐 진보 정당의 후보도 마찬가지였고요. 굉장히 훌륭한 토론이었고 정책 토론이었죠. 근데 그렇죠.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까내리기 좀. 정책은 뒷전이고 맞아. 상대방의 말꼬리 잡아가지고 네. 트집 잡고. 트집 잡고 그걸로 막 인격 모독하고 깎아내리고. 그렇죠. 근데 네거티브로 저는 검열된. 후보들끼리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지적하는 언론은 그걸 바랐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후보가 비록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그렇죠. 그 이면에 녹아 있는 후보의 정책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정책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뭐 약자에 대한 보호라든지 부작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언론은 다뤄줬어야 됐지만 언론이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말 실수 그걸 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계속 기사를 네. 생산하고 재생산하고 맞아요. 계속했어요. 그래서 저는 1차, 2차, 3차 토론회를 보면서 제일 못했던 사람이 권영구 후보였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못했던 사람이 이재명 후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꽤 이룬 실적이 많아요. 근데 자기 실적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자신한테 하는 공격을 되받아치기 급급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저는 약간 가장 지지율이 높은 후보로서 도망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좀 뭐랄까 대인답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나한테 공격을 했다. 그러면은 담대하게 2위 후보, 3위 후보한테 질문을 던지고 담대하게 반박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일 가능성 떨어지는 권영구 후보한테만 질문을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시간을 최대한 가능성 없는 후보한테 할애함으로써 2등, 3등한테 미디어에 노출될 시간 자체를 안 주는 전략을 쓴 거죠. 그게 지지율이 굉장히 접전이면 그렇게 해서라도 표를 좀 더 얻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 지지율 격차가 있고 또 무엇보다도 자기가 지금 명분에서 제일 앞서 있잖아요. 이번 그렇죠. 대선이 내란 때문에 발생한 대선이라는 거. 그래서 그것을 가장 저지하는데 앞장섰던 민주당의 대선 후보라는 점에서 명분에서 제일 앞서 있는데 그렇게 아웃복싱을 할 필요는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이준석 후보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는 이준석 후보가 토론회에서 채점자 입장에서는 가장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것은 어느 부분에서나 토론에 임하는 맞아요. 어떤 그 한정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1차 토론회 때 이준석 후보는 어떻게 했냐면 굉장히 살쾡이처럼 늑대처럼 상대방의 말실수, 과거 말실수를 물고 늘어지면서 인신공격하기 바빴습니다. 그 다음에 말투도 진짜 싸가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각 대선 후보한테는 이미지 컨설턴트가 다 붙어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좋은 태도로 보입니다. 시청자에게. 아니 2차 토론에 왔는데 갑자기 싸가지 없는 태도가 확 줄어든 거예요. 그 1차 토론회 때 10초 안에 답변해 보세요. 이 말을 권영국 후보랑 이준석 후보가 되게 많이 말을 했어요. 그 이재명 후보가 10초 너무 짧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0초 더 드릴게요. 20초, 뭐 30초 이렇게 답변 시간을 늘려주더라고요. 그렇게 늘려준 사람은 이준석 후보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공격적인 태도도 굉장히 줄었고 그래서 학습 효과가 정말 뛰어나다. 그래서 토론의 채점자 입장에서는 다른 후보랑 달리 인신공격이 2차에 가서 굉장히 줄었어요. 3차에 가서는 정책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이 물론 있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언론이 3차 토론을 끝까지 안 봤을 가능성이 제일 크고 풀 영상으로 두 번째 봤다 하더라도 저는 두 분께 묻고 싶어요. 우리가 채점을 할 때는 배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항목에 10점 중에 몇 점을 배정을 할 건가. 두 분이라면은 예를 들면은 내가 발표하는 정책에 대한 정책 중에서도 뭐 경제도 있고 뭐 정치도 있고 사회도 분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박예린 기자 같으면은 어느 분야에다가 제일 배점을 많이 주겠어요? 사회. 사회 분야. 원채영 기자는요? 저는 그 사람이 내놓는 그때그때 내놓는 정책보다는 그 사람이 살아왔던 행적에 조금 더 많이 그럼 배점을 토론에는 주고 필요 싶습니다. 없는 거네요. 원채영 기자에게는. 뭐 어느 정도 저한테는 의미가 별로 없죠. 복지 이런 거 너무 중요하지 않나? 그렇죠. 그런 정책적인 이야기 혹은 뭐 원채영 기자 같은 경우에는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결정은 돼 있는 상태인 거고, 그렇다면 저 같은 경우에도 토론회는 정책을 검증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준석 후보가 했던 수많은 발언 중에 정책적인 이야기에 대한 검증은 하나도 안 쓰고 거기에다가 배점 100점을 줘가지고 이준석 후보가 부적격 후보다라고 말하기에는 그 사람들의 채점표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네. 말씀을 시작하실 때 절대 이준석 후보를 옹호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권영국 후보가 제일 별로였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마지막에 기억에 남는 건 태도 때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태도에 가장 큰 배점을 준다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시청자가 봤을 때 마지막에 기억나는 것은 그 채점의 배점 여부랑 상관없이 마지막에 가장 머릿속에 기억 남는 건 태도다 이 말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준석 후보는 되게 굉장한 똥덩어리를 던진 건데.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미지상으로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 풀영상으로 보는 시청자 또는 언론인 많이 없을 거라는 거 알고 있고 지금 여기서도 과반수가 풀영상을 보지 않았죠. 네. 그렇게 따지면은 이준석 후보의 뭐 정책적인 측면이나 그런 배점도 당연 중요하지만 그런 거대한 똥덩어리를 오물투척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기억하게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맞는 말씀인데 이런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혹시 에코 챔버라는 효과 들어봤나요? 미디어 이론이 나오는데. 에코 챔버. 네. 미디어 공부를 열심히 안 해가지고. 에코 챔버가 네. 뭐냐면 나는 원래 특정한 입장이 없었는데 주변에서 A가 나쁘다라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코가 이제 메아리니까. 네. 그랬더니 내가 원래 A에 대한 특정한 입장이 없었지만은 A가 나쁘다는 입장을 계속 접하다 보니 받아들이게 되고 오히려 그 입장을 계속해서 확증하고 강화해 나가는 것을 에코 챔버 효과라고 합니다. 챔버가 방이거든요. 네, 네, 네. 우리가 이 안에서 3명밖에 없는데 이준석이 나쁘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나는 원래 거기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이 안에서 하도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밖에 나갔을 때 나도 이준석이 어느 정도 나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에코 챔버 효과라는 거거든요. 저는 풀 영상을 다 봤을 때 언론 기사를 안 봤어요. 그때 이준석이 말 실수를 했다라고 저 개인 SNS에다가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다음 날 모든 언론이 그것만 물고 늘어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준석이 내놓은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꽤 괜찮아 보이는 매력적인 이야기도 몇 개 있긴 했거든요. 한번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대통령 그리고 최근의 대통령들은 대부분 다 법률가였습니다. 우리가 법률가가 이끄는 나라가 어떠했는지를 최근에 많이 경험을 했어요. 사실 그 앞에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고 굉장히 이제 갈등이 많았죠. 그리고 앞에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가장 최근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다 법률가 출신이었고 그다음에 지금 후보로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이 법률가 출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준석 후보가 뭐라고 화두를 던졌냐면 더 이상 법률가가 이끌어가는 나라를 봐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과학기술 전공을 한 사람이 거기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그런 사회가 아닌가요? 라고 화두를 던졌어요. 저는 그건 유효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이재명 입에서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말이 틀렸다고 할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약간